네,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15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네, 12년 만에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실권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는 8개 정당이 추진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을 최대 선거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이 오는 15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낮은 감염률이 유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달 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지만 5일에는 단 4명뿐이었다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가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6일 시작된 12세에서 15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학교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부실하게 대응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이 9%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순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접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55%가 두 번째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빠른 접종에 힘입어 1월 중순 한때 10,000명을 넘기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들어 10명에서 20명 안팎까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의 상황을 좀 알아보면요.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 넘게 나오기까지 했던 인도의 사정이 또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가 주요 도시에 봉쇄를 풀고 있다고 하죠. 네, 인도에서는 6일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1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최근 2달 사이에 가장 적게 나온 수치입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는 2월 초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같은 달 중순부터 다시 폭증해 지난달 7일 41만 4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봉쇄 조치 등의 효과로 폭증세가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17일 20만 명대를 거쳐 28일 1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수도 뉴델리 같은 대도시들은 봉쇄가 계속될 경우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서 봉쇄를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건설 작업장과 또 공장 가동부터 허용한 데 이어 탑승 인원의 최대 50% 제한의 조건으로 지하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약국과 생필품을 파는 상점은 매일 문을 열고 나머지 상점과 백화점은 절반으로 나눠서 하루씩 번갈아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던 인도의 상황도 아주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영국을 가보면 영국에서는 변이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1,000명대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5,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영국은 이달 21일로 그동안 부과해온 제한 조치를 없앤다는 목표를 세워놨지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도발 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40% 정도 높다고 파악했습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인도발 변이 때문에 봉쇄 해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2번째까지 접종하면 변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접종을 끝까지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콕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독려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 영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53%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보면요. 12년 만에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대하는 8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서 불사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을 잃게 될지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권 위기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중도와 좌파, 우파, 아랍계 등 8개 정당이 추진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을 최대의 선거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주도하는 우파 정당 리쿠드당 모임에서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대중의 뜻에 반하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우파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도 네타냐후 반대라는 목표를 위해 중도파, 좌파, 아랍계 정당과 손을 잡은 일부 우파 정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위험한 좌파 정부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막고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으니 새 연정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그는 새 연정이 가자지구 테러 조직의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헤이그 재판소 결정에 맞서 싸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인 전쟁 범죄를 조사하겠다고 정식 통보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그리고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새 연정에 참여해 차기 총리로 유력한 나프탈리 베네트 야미나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 발언을 반박하며 조심스럽게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새 연정의 출범은 재앙이 되거나 참사가 되지 않을 것이며 평범하고 정상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군주제 국가가 아니고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놓아달라며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재개한 모습인데 지난 토요일에는 1시간 반에 걸쳐서 연설을 했는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 다시 거론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방위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다른 나라가 안보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임 시절 미국의 무임승차하는 동맹이 많다는 주장을 펼칠 때마다 사례로 꼽던 사안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도 분담금을 초 50억 달러로 요구해야 하다 한국과 이견이 불거지고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공백 상태를 맺는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그러다 동맹 관계를 중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지난 3월에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에 타결되면서 방위비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10억 달러에서 타결을 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재임했다면 이전에 5배 수준이 넘는 연간 50억 달러, 5조 6천억 원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잘 지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